이번 시간은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은 경제 내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가게에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품의 경우 상품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에 비해 자금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라져서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제도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융거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은 자금이라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이 출현한 것은 개항 이후였고 전술한 일본인이 설립한 제1은행이 최초였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인 은행이 더 한국에 진출해 왔습니다. 해방 후 한국 상업은행이 된 대한천일은행이라는 한국인 은행도 설립되었는데 일본인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아 전체 예금이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지 3%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제1은행이 나중에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이 되었음은 전술하였는데 그것이 해방 후에 한국은행으로 됩니다. 조선은행의 영업지역은 조선에 국한되지 않아 조선 내 지점수보다 조선 외의 지점수가 더 많았습니다. 조선은행의 감독기관은 조선총독부가 아니고 일본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장성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은행과 대비되는 것이 해방 후에 산업은행으로 되는 조선식산은행입니다. 식산은행은 합병 전에 설립되어 있던 농공은행을 흡수 통합하여 1918년에 설립되었는데 조선은행과는 달리 총독부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농업개발이나 강공업 분야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진 특수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과는 달리 식산은행은 자신의 자본금을 훨씬 넘는 규모로 식산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주로 일본의 자본시장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1920년대에 추진된 산미증식 계획에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기 자금을 식산은행이 주로 공급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장기 자금의 융자가 농업 이외의 강공업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의 전체 은행 대출 중에서 식산은행 한 곳이 40%가 넘을 정도로 자금 융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산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곳이 일본의 대장성 예금부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금부는 산하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 걸쳐 분포해 있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 업무 외에 금융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이 우체국에 저금한 자금은 예금부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내의 우체국은 물론이고 조선 내에 있는 우체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우체국의 자금은 방대한 규모에 달했는데 예금부가 그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그 자금 일부가 식산은행의 채권 인수에 사용된 것입니다. 채권 발행으로 조선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예금부 관리하에 들어간 조선의 우체국 저금보다 훨씬 컸지만 조선의 농촌에서 모아진 저금이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의 수리시설 등의 자금으로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대공황기에 조선 쌀의 일본 수출이 일본의 쌀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주목되었을 때 예금부 자금의 식산은행 채권 인수에 대해 일본 농민들의 비판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저금이 조선 쌀 증산과 대일 수출을 위해 지원되었고 결국은 쌀 가격 하락이라는 칼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조합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농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조합은 출자자와 자금의 이용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다르고 상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개가 서민들의 소액 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금융조합은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조합의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 1940년에는 전체 가구의 59%, 농가로 한정하면 86%가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금융조합의 대출이 은행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에는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3-7은 각 시기의 금융의 발달을 수량지표로 보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의 추이를 GDP 대비 비율로 제시하였습니다. 예금의 경우 1910년에서 40년간 GDP 대비 5%에서 34%로 늘어났고 대출의 경우는 6%에서 49%로 늘어났습니다. 예금보다 대출의 비율이 높아졌던 것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는 등 예금 이외의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그 수준은 식민지 초기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1915년에는 예금의 GDP 대비 비율은 87%, 대출의 비율은 101%로 높아졌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GDP보다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조달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대출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금융의 발달을 보여주지만 금융시장을 통한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 또는 보험이나 연금 등의 금융자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괄해서 보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계, 정부, 금융기업, 비금융기업 등의 각 제도 부문이 어떤 종류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8은 이를 이용해서 한국의 금융연간 비율을 보인 것입니다. 금융연간 비율이란 원래 국부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정확한 국부 통계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 대신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구한 한국의 금융연간 비율을 5개의 기간으로 쪼개서 제시하였습니다. 자금순환표를 작성할 때 의거한 국민계정체계의 버전이 각각 달라서 계열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추이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중엽에 1 정도였으므로 금융자산의 GDP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1배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술한 은행의 예금 또는 대출의 GDP 대비 비율과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은 예금이나 대출 이외에 금융자산의 규모가 그만큼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발달 또는 금융심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융심화란 더 많은 저축을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은행이 가장 중요한 금융제도였지만 투자은행이나 보험 또는 연금, 뮤추얼 펀드라든지 벤처 캐피탈과 같은 비은행 금융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금융시장도 발달하여 기업의 대출 이외에도 채권이나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제도와 시장의 발달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심화가 진전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 등이 더욱 복잡해져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금융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순환표는 가계, 금융기업, 비금융기업, 정부, 해외별로 제도 부분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3-9는
비금융기업의 금융부채 구성비의 추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자금 순환표는 전술하였듯이 분류가 달라지는 등 계열의 단절이 있는데 그래프에서 예컨대 68년에서 69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는 이러한 자료상의 단절에 의한 것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금융기업의 금융부채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를 뜻합니다. 기업 신용이란 기업 간 거래의 시점과 대금의 지불 시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인데 대체로 1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외 채무가 특히 1980년 이전에는 10%를 넘을 정도로 중요했지만 그 후 급속히 하락하여 현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크고 주목되는 것은 대출금과 주식 및 채권입니다. 1990년대 중역까지는 대출금이 중요했지만 그 후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역전되어 현재는 기업 자금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주된 자금 조달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출은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주식과 채권은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이라 한다면 기업 자금의 조달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10은 마찬가지로 자금 순환표를 이용하여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비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가계의 부채를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의 기업자금 조달에서 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가계가 기업 못지않게 대출 수요자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입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자산을 보면 현금 및 예금이 시기에 따라 다소 기복이 있지만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이 25%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 및 연금이 60년대 초의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30%의 비중을 넘어선 것이 주목됩니다. 한편 금융의 발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1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에 걸쳐 보통은행의 일반 대출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기복은 있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늘색 실선으로 나타낸 대출 이자율은 개항 초기에 18%에서 1940년대에 8% 수준으로 떨어졌고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낸 정기예금 이자율은 평균 6% 수준이며 3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목 이자율이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상승률도 함께 보였습니다. 다만 CPI의 매년 등락이 심해 추세를 볼 수 있도록 5개년 이동평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기에 물가가 급등할 때에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지만 물가 하락기에는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의 대출은 상공업자들이 중심이었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은 은행이 아니고 개인 대금업자였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금융상황 참고서에 따르면 대금업자가 조선인에 적용되는 월 이자율은 예컨대 1925년에 편차가 있지만 보통 3부 1, 2로 나오는데 이것은 월 3.1%를 뜻하므로 12로 환산하면 37.2%가 됩니다. 시장에서 단기간 보통 5일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는 이보다 더 높은 6부로 나왔는데 고작 5일간의 대부에 6%의 초고금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12에서는 조선인에 적용되는 대금업자의 이자율을 연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식민지기 초기에는 40%가 넘는 수준에서 말기에는 30%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대출 이자율과는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금융거래에서 이자율은 상품거래에서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거래에서는 상품거래와는 달리 거래대금이라 할 수 있는 원리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불확실성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거래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대출할 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 개인의 신용 정보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은행과 대금업자 간의 대출 이자율의 격차는 거래 대상을 선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은행과 같은 근대적 금융 제도가 출현하였고 그들의 금융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다수의 조선인은 여전히 대금업자들 매개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금융은 이중 구조를 띠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해방 후 이자율은 가장 데이터가 긴 상업어음 할인율을 제시하였는데 은행의 대출 이자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통화안정증권 이자율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업어음 할인율에서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는 그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외환위기 때 이자율이 일시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통화안정증권으로 시장 이자율을 보면 1990년대 이후 하락 추세가 더 빨라 근래에는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명목 이자율인데 CPI 추세를 감안해 보면 1980년 이후 명목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CPI 상승률이 더 크게 하락해서 실질 이자율은 플러스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1980년 이전에는 명목 이자율도 높았지만 물가 상승률도 높아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1965년에 금리 현실화를 단행해서 이자율을 대폭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시중의 여유 자금은 금리가 높은 사금융 시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 자금을 은행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초에 경기가 하락하였고 부실기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72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83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시 저금리 정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의 수출 금융이 최저 6%로 물가 상승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었는데 누구나 수출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민간에게 수출을 늘리려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습니다. 83 조치와 수출 금융에 관해서는 고도성장기를 다루는 10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해방 후에도 사채 이자율은 여전히 높아 1960년대에는 50%가 넘었고 70년대에도 40% 전후에 달했습니다. 1980년 이후 급락하여 1990년대에는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급락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부업자로부터 높은 금리로 소액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금융의 이종 구조는 개항기부터 고도성장기까지 지속되었고 확대되기까지 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사금융이 제2금융권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금리 격차도 크게 줄어들면서 빠르게 해소되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